뛰어난 정치가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반공 문제로 넘어가서 보면요. 반공은 뭐 이승만 대통령이 또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는 건 앞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이 나왔었고, 필리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산주의 세력이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는 소련이나 중국 또 북한 공산 체제가 이제 우리를 정말 뭐라 그럴까요? 생사를 이제 가르는 그 싸움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그런 면에서는 외부의 공산주의 세력이 직접 침투해서 괴뢰 정부를 만들거나 뭐 공산주의 정부를 만드는 노력을 별로 안 했습니다. 대신 이제 워낙 그 스페인 식민지부터 지금까지 쭉 그 경제가 어려우니까 농민들 사이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 자생적인 공산주의 운동이 그 간헐적으로 있었고, 그거를 결집한 게 헉이라고 알려진 HUK라고 불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그 헉이라는 그 공산주의 세력의 씨앗이 되는 단체가 생기고,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 평등한 사상을 이제 배우게 되고, 또 뭐 그 중국 공산당하고도 조금씩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에 뭐 지시를 받거나 앞제비거나 이렇게까지는 이제 발전을 못하고 그냥 교류 협력하면서 그 헉이라는 단체가 이제 중부 루선 지방에서 발전하게 생기고 상당한 세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침략했을 때 말하자면 관군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캐손은 망명정부 이제 싸우다가 지니까, 그리고 워낙 일본이 뭐 진지방 공격하고 초반에는 정말 센 미국을 상대로 뭐 우기를 승천하던 일본이었으니까 필리핀에서도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의 공식 군대는 다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그 지도자들은 이 헉은 일본에 대해서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헉과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저항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메가더가 돌아오고 일본이 치면서 이 헉과 그래서 미국 극동군하고 반일 활동을 할 때는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가, 이제 다시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하고 나서는 이제 약간 거추장스럽게 되어요, 이 헉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밀란 수준이 아니라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독립군이 뭐 규모가 부실하긴 했지만 만주에서 돌아올 때 한국의 미군정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듯이, 이제 헉의 군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해주면 좀 복잡한 인생이니까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리고 그 46년 이후에 독립한 필리핀의 지도자들하고 이제 연합해서 헉을 토벌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면서 이제 헉은 완전히 정리가 되고,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다는 게 좀 애매한 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서 45년부터 48년 사이에 아시다시피 뭐 대구 폭동이나 여순 반란 사건이나 제주도 4.3 사건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데 이제 빨치산 활동이 굉장히 있었는데, 헉도 이제 그런 식의 빨치산 활동을 하던 단체였죠. 근데 이 단체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완전히 제거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 대통령에서 막사이사이 대통령 때 이제 진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진압이 됐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 NPA라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의 반군이 있습니다. 공산 반군이 지금도 루손의 산악지방이나 뭐 그 좀 정부의 힘이 잘 미치지 않는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공산주의 활동이, 그 공산 인민군, 신인민군이라고 부르는데 리우피 불상이라고, 이 사람들하고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날의 반군이 과거에 헉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스스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식의 연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리했다라는 게 이제 애매한 거죠, 표현이. 실제 우리 남한에서는 빨치산은 없잖아요. 지금 뭐 이제 좌파가 굉장히 많아서 통일만 남고 뭐라 그러죠? 적화는 다 되고 통일만 남았다는 얘기를 냉소적으로도 하듯이, 사람들 사이에 좌파적인 사상이 뭐 다시 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 빨치산
같은 활동은 하는 게 이제 정리가 다 됐는데 필리핀은 아직도 이제 그 말썽 활동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헌법 제정 문제로 넘어가면요. 필리핀은 헌법을 이제 그 미국식 헌법을 따릅니다. 당연히 뭐 필리핀이 마치 영국이 지금의 영연방 국가들을 독립시키면은 그 영국 체제를 다 그대로 따르게 해서 독립을 시키듯이 이제 필리핀의 경우는 미국 식민지였으니까 미국의 헌법을 따르도록 해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커먼웰스 컨스티튜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1935년부터 마르코스가 1972년 마샬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헌법을 도입하기 전까지 약 한 40년, 30년 넘게 자치헌법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 자치헌법이 46년 독립에 대해서도 그대로 무슨 부분적인 그 조문의 개정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됐고 왕창 바뀌는 게 이제 72년에 마르코스 계엄헌법이고 그 다음에 마르코스가 물러나고 나서 86년에 프리덤 컨스티튜션이라고 해서 그 코라손 아키노 코리가 만든 헌법이죠. 그래서 헌법이 크게 3번 바뀌었는데 이 처음에 만든 35년 자치헌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헌법을 따라한 건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미국의 헌법을 따라하는 과정은 그 4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그 미국의 국내법으로 1902년부터 필리핀에 관한 법들이 통과됩니다. 그래서 4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1902년에 필리핀 빌 오브 1902 그 다음에 뭐 1907년에는 필리핀 국회를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고 1909년에는 뭐 레지던트 커미셔너가 필리핀 자치를 한다 뭐 그런 법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 때 또 법이 생기고 그래서 미국의 국내법으로 뭐 1910년에는 필리핀 자치법 계속해서 이제 필리핀의 독립을 지향하는 법을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더 완전한 독립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가장 결정적인 게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해서 와싱턴에서 그 여러 가지 로비 미국 정부의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듯이 캐손이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미국 가서 워싱턴 정가의 요로를 찾아다니면서 미국이 필리핀을 독립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게 돼서 47페이지 가운데쯤에 보면요. 미국 의회가 1934년에 더 필리핀 커먼웰스 앤드 인디펜던스 액트 오브 1934 이게 이제 필리핀의 독립을 확정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0년의 유예 개천을 거쳐서 그러니까 34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35년에 그 자치정부가 출범하고 그로부터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46년에는 필리핀이 독립된다 라고 이 법에서 예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에 전쟁이 있고 45년에 일본이 패배하고 메가더가 패배해서 자치정부가 회복이 됐다가 46년에 완전히 독립해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리핀에 이제 그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 뭐 단원제를 할 거냐, 양원제를 할 거냐, 대통령 권한을 강화할 거냐, 뭐 국회 권한을 강화할 거냐 하는 거 갖고 좀 논쟁이 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그 캐손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헌법을 만드는 그 재헌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하고, 뭐 재헌위원회 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일제시대, 그러니까 일본이 점령했던 시기에 협력자가 돼서 넥토라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이 다음 문제인 식민지 청산 문제를 가면 아주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에 식민지 청산을 보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필리핀은 식민지가 3번이죠.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식민지 청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 식민지 청산하는 문제가 있고, 일본 식민지가 청산하는 문제가 있는데, 미국하고는 중간에 그 스페인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조금 미국 갈등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력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독립시키고 또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을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미국 스스로부터 필리핀이 독립되도록 도와주고 하니까 미국과는 별 우리나라가 일본에 갖고 있는 그런 민족주의 감정은 전혀 있을 수도 없고, 스페인과의 독립은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1898년 그 독립전쟁 때 뭐 아기날도나 뭐 그 당시 그 카푸디난이라고 해서 그 무장 독립 투쟁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필리핀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 굉장히 그 추앙하고 있지만 실제 필리핀 아니 스페인 통치자들 중에 누구를 어떻게 청산했다라는 것은 제가 잘 찾을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하고는 뭐 별 또 갈등의 관계가 없고, 미국하고 최근에 와서 아주 최근에 80년대 이후에 그 미군 기지를 반환해야 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갈등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반미 정서보다는 여전히 강도가 굉장히 약한 반미 정서가 필리핀에 있고요. 이제 일본의 식민지를 청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를 청산하기 위해서 과도 입법, 그러니까 정식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과도 입법 의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과도 입법 의원에서 그 식민지, 그러니까 그 과거사 일제시대 청산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하지 미 군정장관이 승인을 안 해줘서 실행이 못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48년에 집권하자마자 48년 9월에 친일청산법을 만듭니다. 반민특위법을. 그리고 사실 여기서 반민특위법을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좀 주저하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포기하고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 것이, 반민특위법을 만들어진 걸 보면 지금 말씀드린 건 48년 9월이에요. 48년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권력을 잡자마자 한 달 만에 반민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반민법이 중요한 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외면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에 필요한 그 보안법을 만드는 게 49년 10월인가 11월이에요. 그러니까 반민법을 먼저 만듭니다. 보안법보다. 반공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친일 정리를 적극적으로 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도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이제 일본 정부가 무너지고 메가다가 들어와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로하스죠. 아니 오스메냐와 로하스죠. 오스메냐가 이제 그 캐손이 죽은 자녀 임기를 채운 사람이고 46년에 처음 이제 건국을 한 사람이 로하스인데, 이 로하스 대통령이 그래서 친일 청산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그 사람들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혹하게 통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에 이렇게 협조하고 참여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악질적인 그 우리나라 필리핀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친일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맞으면 친일 청산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루즈벨트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루즈벨트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식민지였는데 필리핀이 와서 3년을 통치했으니까 이거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고 해서 루즈벨트가 맞으면 그 당시 대통령이 그 로하스에게 압력을 넣어서 이 친일 협력제도를 처리해라. 그래서 마지못해 감옥에 넣습니다. 몇 사람은. 감옥에 넣었다가 그 이후에 대통령이 이제 흐지부지 다 풀어주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우리나라 의회에서 친일 청산을 하자 그랬더니 하지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못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또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6.25 전쟁이 임박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아까 앞에서 오전 스승에서 토론됐던 대로 그 하위직에 있는 뭐 예컨대 노동수를 포함한 하위직 경찰 공무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